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과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대통령 한국 원전 안전 국내에서도 선언하고 탈원전 폐기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은 24개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 지난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이렇게 말한 점을 사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후쿠시마 폭발 사고 같은 아마 대형 사고가 없었다. 체르노빌 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없었다. 그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경주 포항의 그 지진, 그리고 우리 그 한반도 남쪽 동해 남부 지역의 그 단층 지역의 그 지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후쿠시마 폭발 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까지의 그런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원전에서 벌어진 수많은 그 잦은 고장이라든가 방사능 누출이라든가 그런 위험성들은 계속적으로 쌓여왔고, 이런 위험성들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자가당착 탈원전 정책 너무 많은 뒤탈 부르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기술로 건설하는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에 대한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운영권이 흔들리는 그것이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수출하느냐, 그러니까 독점 운영권을 한국에만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데, 아마 그 기술적 측면이라든가 또 수주액에 따른 협상의 그 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한 단순히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독점 운영권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몰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 자체가 탈원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탈원전 정책이라면 원전을 수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이것은 이미 기간이 지나서 당연히 할 때 돼서 하는 것이지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롭게 건설되는 원전들은 고리 1호기에 비하면 그 발전 용량이 뭐 10배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원전 발전 용량의 측면에서 보면은 원전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 환전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이러다간 인천공항에 암달러상 활개치게 생겼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인천국제공항 내 환전 수수료를 최대 0.5%포인트 내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시중의 그 은행 점포보다 공항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 임대료가 높아서 환전 수수료가 높다면 임대료와 수수료 사이의 문제잖아요. 공항의 임대료와 은행 수수료 사이의 문제인데, 그럼 그걸 임대료를 조정하든지 수수료를 조정하든지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설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왜 여행객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행객들은 다수는 국내 시중 은행들의 고금리라든가 다른 또 송금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다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을 당하는 것이죠. 이것은 금융 수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된 은행들이 소매 금융을 통한 예대 마진, 높은 이자율을 통해서 예대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했고 또 높은 수수료 등으로 송금 수수료 등으로 금융수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여행하는 그 여행객들에게까지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엄청난 국내에서 이 외국 금융 투기자본들이 돈을 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유턴 정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기업 유턴 대책이 공하게 들리는 이유, 지금 정부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에게 돌아오면 면세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공하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정부의 이 친노동 정책과 노동계 불법 폭력 투쟁이 계속되는 한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친노동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규제 불이전법을 통과시켰다든가 재정임 삭감법을 통과시킨다든가 또 여야 청와대가 합의해서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노동법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친노동 정책인지 묻고 싶네요. 그런데 사실 이제 아마 유성기업 그 폭력 사태, 우발적 폭력 사태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본은 일상적이고 구조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죠. 하루에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데, 목숨 잃고 있는데, 이게 기업 살인입니다. 지금 선진국 같으면 기업 살인법을 적용해가지고 사용자를 처벌해야 하고, 공장을 중단시키는 것이죠. 작업 중지권을 적합 활동에 중지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6, 7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중상이나 부상을 당하고 있으며, 또 용역 깡패를 동원한 그 폭력이라든가 이것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한번 벌어진 이 상황을 침소봉대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유턴하지 않는 이유를 삼고 있는데, 기업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은 이윤과 관련된 이윤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에도 자본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 투자들은 국내에 있어서의 무슨 친노동 정책이다, 폭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훨씬 더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곳으로 또 자본이 나갑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유리한가, 어떤 상황이 유리한가를 판단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유성기업 폭력 사태 사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은 유성기업 폭력 사태, 민노총은 재발 방지책 내놔라. 문화일보는 민노총 폭행 실상 충격, 문정부 국민 생명 보호 손 놨나. 이게 지금 유성기업의 폭력 사태를 민노총이 사과해야 하고 민노총이 직접 폭행을 가한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지금 뽑고 있네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폭력이 어떻게 유발되고 있는지 그 원인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유성기업에서 지난 8년 동안 벌어진 자본의 폭력은 단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죠. 이 자본신문들이. 최근에 우발적 폭력으로 사적 노무 담당자의 코뼈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폭력이 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1년 노사가 합의한 주간 2교대 밤에는 잠 좀 자자라고 주장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할 때 사측이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노동자 수십 명을 집단으로 폭력을 자행했고, 두개골이 함몰되고 턱뼈가 내려앉는 뼈가 내려앉는 이런 어마어마한 폭력이 벌어져도 이 매일경제문화일보가 오늘 이 사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폭력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깡패들 거의 불구속되었고 무혐의 처리됐거나 그렇게 됐죠. 사용자 그것을 사주한 사용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용역 깡패들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승겹의 노동자들이 사측의 이런 탄압에 스스로 자결하고 다 우울증이 걸리고 그리고 뭐 이 1300건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장족 컨설팅 같은 그런 노조 파괴 업체를 동원해서 노동자를 탄압해온 그런 악행에 대해서는 다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업하고 있는 노조를 외면하고 회사의 우호적인 노조하고만 교섭을 하면서 민요청 금속노조 산하 유승겹 이 지회를 탄압하는 데 대한 아마 분노가 우발적 폭력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이것을 민노총을 끌어들여서 하이에나처럼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표적수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또 김관진 표적수사 법집행 아닌 사람 사냥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의 제주 해군기지 홍보활동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정치 중립이 중립 의무를 공무원에 위반했냐 안 했냐 이건 사실 뭐 판단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이 해군기지 자체가 입지 조건상 이게 불가능한 지역, 입지 조건으로 맞지 않는 곳에 군항을 설치했고 또 그 설치하는 시작부터 주민의 동의 절차 거짓 몇 사람은 전체 주민 수백 명이 아니라 몇십 명만 모아서 마치 전체 주민이 동의한 것처럼 거짓을 꾸며서 주민 동의를 절차를 어겼고 또 환경 영향 평가 뭐 유네스코가 정한 그런 생물 다양성 문제라든가 생물 종 보호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위배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이 다 불법적으로 공사가 시행이 됐고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는 민군 복합 항구 뭐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해군기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제 관함식을 통해서 보듯이 이제는 미국의 핵 항모까지 항공모함까지 잠수함까지 이게 이용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처음에 노무현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수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홍보 활동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냐 안 했냐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형 부패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나사 풀린 청와대 정부 행태 어디까지 봐야 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행정관이 최근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캐묻다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또 그 대통령 또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관련자가 뭐 폭행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기강 위험 수위 국정사령 탑서 울리는 경고음이라면서 역시 조선일보와 같은 권력형 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권력형 부패든 기강회의든 당사자, 그 해당 당사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고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그리고 이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 물론 뭐 대통령 또 정치적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청와대 고위직 그 책임자는 이런 상황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 핵심 사칭한 한미 대북 정책 교란 매일 진상 밝혀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내 정보 유통 구조를 아는 사람의 소행이거나
아니면 북한이나 제3국에 의한 조직적 해킹 시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청와대 고위인사를 사칭한 사기가 벌어지지 않은 적이 없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권력 주변에 그런 사기와 기만과 업무가 벌어지는 것이 인간 역사에서 보여왔고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부 인사가 이런 문제에 관련됐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밝혀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정치 문제와 연관이 될 것이죠. 그러나 제3국에 있어서의 그런 해킹의 경우에는 그 진상을 밝혀내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을 해킹으로 지목을 하는데 그것을 밝혀내기도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민연금 흔드는 도지사 막아선 경기 전남 도의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려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매일경제신문은 청년 국민연금 선심성 지원에 제동 건 경기 전남도 의회라는 제목의 사설에 역시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원하기 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내용이죠. 근데 이제까지 국민연금 제도를 논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본신문들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조세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예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복지제도죠. 복지제도가 정부의 이 조세 재정으로, 그러니까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누진적 조세를 통해서 국민 전체 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낸 그 연기금으로 그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만 상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소득이 낮아서 보험료를 적게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후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지원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만 18세 청년들, 또 20세 초반의 청년들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비근한 청년들이 국민연금 자체를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당연히 중앙정부가 조세재정을 통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경기 하강 속 금리 인상, 경제 활력 높일 정책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를 앞세워 기업 기를 죽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금리 인상의 경우에는 가계부채 등 기업이나 정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채 문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특히 가계부채,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2,00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이 가계부채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공정경제를 비판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지금 펴고 있느냐? 그냥 슬로건일 뿐이죠. 만약 진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폈다면 1년 반 동안 제대로 폈다면 소득격차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 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자본신문들은 계속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고,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기를 하강시킨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하강
너희 경제가 저성장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삭감하면은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막 고도 성장으로 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징용 판결 대책 머뭇거릴 틈이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프라 개발 등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웃 나라의 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논리 때문에 지난 십수년 동안 재판을 그냥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징용에 가서 무상노동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수탈당했던 이 당사자들이 다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재판을 끌어온 거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박근혜 때는 양승태 대법원이 그 재판 거래까지 이게 사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일본이 한국 정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와 관련 중앙일보는 경찰 인사 불공정하다. 경찰 간부의 항명에 담긴 뜻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 법원, 국가정보는 물론 교육부, 노동부, 문화부 등 일반 행정부처에선 과거 정권에서 요직에 있던 인물들을 지목해서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거나 강제로 옷을 벗기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헌법상 공무원은 정책 중립을 보장해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문화일보는 경무관이 이제 경찰 경무관이 국정조사 요구하기에 이런 경찰 코드 인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경무관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오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말했던 이 점을 항명을 하면서 다시 반복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런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뭐 그런 지위에 있지 않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시킬 경우에 이 지시를 할 경우에 물론 말단 공무원들이 이걸 거부하고 뭐 징계를 받더라도 거부하고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든지 소청 심사를 하든지 뭐 투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공직사회에서. 그래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는 하급자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경무관이 아마 자기 후배들이 이제 승진이 되니까 이제 인사에 불만을 갖고 이제 항명을 지금 한 것인데 그 인사가 공정했냐 안 했냐의 문제와 또 인사 불만을 가지고 이 항명하는 경우에는 서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인사권자와 또 그 인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경우에 이제 공정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더 그 과정이 필요하다,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율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급락한 문 대통령 지지율 국정기조 확 바꿔야 오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50% 밑돌아 대선 득표율 수준으로 회귀했고 경제 실패와 대북 정책 우려가 요인이다. 정책 리더십 일신해야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기업들이 공포감마저 느낀다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청와대 참모진은 비현실적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경제 위기는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주장은 지금 터무니가 없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최저임금을 내리면 최저임금을 삭감하면 경제가 회복되고 고도성장이 고도성장이 바로 이루어질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슬로건일 뿐이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소득주도 성장이라면 이것을 부자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그렇게 붙이면 모를까. 일반 국민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복지 포퓰리즘 복주 이런 국회 정원 늘려도 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소관 현금성 복지예산 3조 원을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 예산이 올해 63조에서 내년에 75조로 증가율이 19.2%에 달하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4%의 4배다. 이제 비율로 이렇게 비교하면 이거 엄청나게 오른 것인데 복지만 470조 원 정도를 감안하면 복지 예산은 16% 수준이거든요. 결코 높지 않은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확대를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현재 양극화 빈부격차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더 확대해도 된다, 방치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률을 높이고 최소한 OECD국가 평균 이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왜 합니까? 복지를 늘리고 또 뭐 최소한 물질적으로도 형평성 있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것인데 성장의 결과가 소수의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귀결된다면 복지는 사라지고 그렇게 귀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고 부자 복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탈이고 수탈이죠. 지금까지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